정권 재창출을 위한 싱크탱크 266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제 앞에 이상구 복지과 소사이어티 운영위원장님 나오고 계십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상구입니다. 뭐 되게 시끄럽게 들어오시고 말이에요. 죄송합니다. 중간에 광고가 있는지를 모르고. 자, 그 다음에 이상구 복지과 소사이어티 운영위원장 겸 그 대표님께서 지금 뭐 이재명 캠프에 들어가 계시죠, 지금? 예, 직접 직위를 맡지는 않고 있는데 네.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네. 자, 그 이상구 복지과 소사이어티 운영위원장님이 계시는 복지과 소사이어티를 후원 좀 해주시죠. 이게 후원자 숫자가 많으면 컨텐츠가 풍부하게 나올 이런 그렇습니다. 거죠. 예. 열심히 지금 우리 위원장님이 모아놨더니 까먹으신 분이 한 분 계셔. 02327-2353, 02327-2353 한 달에 10,000원씩만 정기 후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게스트 두 분 나와 계십니다. 딱 여러분들 보시기에도 뭔가 전문가 포스가 확 느껴지시는 두 분이시지 않습니까? 예. 자, 두 분 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은 이 차기 정부의 교육 부분의 정책 과제 중에서 꼭 우리가 좀 잊지 않고 챙겨야 될 부분이 있겠다 싶어서 두 분을 모셨는데요. 우리나라의 자기주도 학습이라는 컨셉 자체를 아마 제일 처음 소개하고 또 알린 분들이 아닌가 싶은데요. 우리 푸나님 옆에 계신 분이 최성우 교수님이십니다. 예. 최 교수님은 본래 서울 교대를 나오신 이제 교사 출신이신데요. 미국 USC 유니버시티 오브 서던 캘리포니아에서 교육공학으로 박사를 하셨고 지금 두 분 다 이제 숭실대 사회과학대에서 평생교육학과 교수님으로 최성우 교수님 계신데 두 분 다 이제 숭실대 CK 교수 학습 개발 연구소에 계신 분들이신데요. 아마 옛날 여러분들 기억하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EBS가 창사 특집 프로그램으로 스스로 공부하는 아이 만들기라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는데 그것을 두 분께서 직접 기획을 하고 또 직접 출연을 하셔서 우리나라의 자기주도 학습이라는 것을 알리신 분이시고요. 또 EBS 교실이 달라졌어요. 이런 것들을 아마 요즘 또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관여하시고 책도 자기주도 학습에 대해서 아이를 바꾼다 같은 여러 가지 책들을 쓰신 예. 분이십니다. 일단 최성우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아주 재미있는 방송이네요. 예. 현실적으로 우리 방송만이 할 수 있는 이거 시그니처 콘텐츠여서 예. 좋은 오늘 내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이고, 네. 네. 제 옆에 계신 분은 김판수 교수님이십니다. 그래서 미국 콜ум비아 대학에서 교육심리학을 전공하셨고 또 거기서 교육공학으로 박사를 하신 다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숭실대 CK 교수학습개발 연구소의 소장을 역임하셨고 앞서 말씀드렸던 스스로 공부하는 아이 만들기라는 EBS 교육 특집 프로그램 교육실험이라고 이야기하죠. 그것을 같이 기획하시고 출연하셨고요. 우리나라에서 자기주도 학습을 알리고 또 널리 전파하는 일을 하고 계신데 학습의 습관을 만든다. 학습 플래너, 공부의 질대 시기, 공부 자극 이렇게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아마 저서를 굉장히 많이 내신 두 분 다 모두 자기주도 학습의 전문가 분들이십니다. 김판수 교수님도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공부하신 뒤 스펙들이요. 최근에 논란되고 있는 NYU 이런 게 아니잖아요. NYU 이런 거. 그런 분들하고는 급이 다르죠. 저는 이쪽에 관심이 되게 많아요. 예. 실제로 제가 관심 첫 번째 가졌던 곳이 혁신학교였었거든요. 예. 교육은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고 오늘도 우리 딸내미한테 공부하지 마. 아빠 돈 들어. 굳이 이렇게 이런 식의 교육은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대선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해년마다 5년마다 한 번씩 한국을 리셋하는 이 과정에서 실제로 대선 후보들이 쉽게 못 건드리는 어떻게 보면 좀 표현이 좀 거칠긴 합니다만 복마전 같은 한번 딱 건드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걷잡을 수 없는 논란이 되는 그런 이야기가 좀 들어있는 바로 그런 주제인데 그런 답답한 교육의 교육계에서 정말 현장에 계시면서 직접 교사도 교육시키고 학부모도 교육시키고
좀 평생을 그 일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두 분께서. 그리고 어느 정권에서는 또 바짝 하다가 또 정권 바뀌었다고 싹 엎어버리고 이런 일들도 겪으시고 그래도 실망하지 않으시고 꿋꿋이 이게 내 인생이다. 이렇게 해서 그 자기주도 학습이라는 것을 대한민국에 보급하기 위해서 살아오신 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육하는 방식이 바뀌어야 된다는 건 저번에 우리 이스라엘 교육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 배웠었잖아요. 예. 근데 지금 최근에 그쪽 전문가들하고 방송하는 다른 뭐 프로그램을 봤는데 예. 교육지도 바꾸지 마라. 그게 제일 힘들다는 거예요. 입시지도는 바꾸지 마라. 네. 또 계속 바뀌다 보니까 또 바뀌어가지고 이게 계속해서 바뀌는 분들이 있잖아요. 뭐 그런 이야기는 뭐 또 다른 우리가 의제를 다루고 있고요. 예. 자, 어쨌건 지금 교육 전문가들이 나오셔가지고 방송하시는 분들이 야, 재미없는 방송이네 하실지 모르겠는데 재밌게 해드릴게요. 나가시면 안 돼요. 나가시면 안 돼요. 지금 거의 10,000분 정도 실시간으로 계시는데 이 방송을 끝까지 보시면은 아, 이 시간 잘 봤구나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여러분들 나가지 마시고 기다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예. 오늘 주제죠. 자기주도 학습. 이게 뭔지 좀 소개 좀 해주실까요? 네, 이 자기주도 학습이라는 이제 영어로는 Self-Directed Learning 줄여서 뭐 SDL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영어 용어를 처음 쓴 멜컴 노울즈라고 하는 분이 60년대 1960년대 후반부터 이제 70년대 초반 중반까지 저서를 내면서 저도 이 말을 책에서 읽으면서 굉장히 좀 저 나름대로는 쇼킹하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네. 이분이 첫 챕터의 첫 문장이 뭐냐면 우리는 그동안 가르쳐지는 법, 영어로 그대로 표현하면 how to be taught, 수동태 아시죠? 만 알고 있고 배우는 법 또는 학습하는 법, 영어로 how to learn은 모르고 있는 것은 비극이다. 트래직 팩트라고 실제로 이 사람이 책에 썼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비극이라는 표현이 이렇게 극단적으로 해도 되나 싶었는데 이 비극이라는 표현을 쓴 이유가 그 솔루션이 자기주도 학습이란 말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그런 말을 썼던 것 같아요. 이 자기주도 학습이 뭐냐고 이제 사회자분께서 여쭤보셨는데 자기주도 학습은 저는 이걸 연구하면서 개인적으로 우리 인간의 가장 자연스러운 본성이다. 뭐 보통 베이직 뭐 인스팅트 이런 말을 본성으로 쓰는데 저는 휴먼 네이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사실은 동물들처럼 이 자연스럽게 성장하는 것, 예를 들면 이제 갓난아기의 이 뒤집기라는 거 혹시 우리 사회자님 아시나요? 네, 알죠. 네. 가만히 뒀는데 어느 날 얘가 뭔가 시작을 해요. 그럼 부모님들이 그냥 가만히 두고 다른 동물처럼 기다리는 게 아니라 뭔가 움찔하면 한마디씩 추임새를 넣죠. 그렇죠. 뭐 좀만 엎었어 뭐 이렇게 예. 박수 치고 소리 지르고 또는 아이가 듣든 말든 야 좀만 더 힘내 뭐 그러면은 이 아이는 그게 뭔지도 모르고 저희가 뭐 경험한 거를 기억할 수는 없으니까 그 뒤집기가 어느 정도 진행되면서 마침내 뒤집으면 그날 그 집안은 아주 경사나죠. 대박이 나고 예. 경사가 나는 예. 거죠. 저는 이게 자기도 학습의 휴먼 네이처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동물들하고 다른 거는 어떤 엄마들은 이렇게 뒤집을 때 이렇게 도와주는 부모님도 계시죠. 이렇게 넘어가게. 그렇지만 그 넘기는 게 그렇게 아이를 뭐 홀가닥 넘어가게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힘을 도와주는 정도. 저희는 그걸 이제 영어로 이 노울즈는 help라고 표현을 했는데 저희는 그것을 도움 또는 지원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네. 뭐 우리 최 교수님 말씀을 다 예, 앞으로 예. 마이크 예. 최 교수님 말씀을 다 하셨기 때문에 뭐 제가 그 약간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흔히 호모 아카데미쿠스 인간은 공부하는 동물이죠. 동물하고 다르니까. 근데 이렇게 자연스러운 본성이 우리가 인간이 매우 자연스럽게 배워나가야 되는데 사회가 서열화하고 줄 세우기 하면서 배우는 것이 즐거워야 되는데 배우는 것이 마치 전쟁 같고 힘들고 그리고 짐같이 느껴지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근데 인간의 본성을 찾아가자 인간의 본성이 배우는 거니까 자연스럽게 그 본성을 찾아가자 하는 게 그게 바로 자기주도 학습의 그 본질인 것입니다. 인간 자체가 그런 존재는 사실 아니에요. 그렇죠. 본인이 자기 스스로가 능동적으로 뭔가를 해야 되는데 예.
수동적으로 하고 있는 교육은 약간 주입식 그런 거 아니에요. 예. 말을 물가까지 끌고 갈 수는 있으나 물을 먹일 수는 없다 이런 이야기랑 좀 그렇죠. 맥락이 상통하는 같은 거죠. 맥락. 예. 자기 주도 학습 말 그대로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배우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게 자기주도 학습의 네. 그거네요. 자, 자기주도 학습이었고요. 이거를 지금 그 인간의 본성을 표현한 말이 있더라고요. 공부하는 인간. 예. 그걸 부르는 용어가 있더만요. 이 후모 아카데미쿠스. 호모 에루티티오. 예, LDTO. 그러니까 인간 자체가 공부하는 본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아카데미쿠스 이렇게 표현을 하죠. 네. 호모 아카데미쿠스는 알아먹을 것 같아요. 그게 더 쉽게. 예. 네. 그 호모 그리고- 에듀티오라는 말은 이것도 교육의 어근인데요. 예, 보니까. 그게 가르치고 배우는 그게 인간의 본성이다라는 말. 이거는 사실 우리나라 지금 이제 명예 교수님이 있습니다만 연세대학교의 한유상 교수님이 호모 에루디티오라는 책을 쓰셨어요. 이 말을 세계적으로 처음 쓰신 거예요. 우리나라에 계신 교수님이. 조금만요. 예. 그러니까 결국 아까 김 교수님 말씀하신 아카데미쿠스랑 같은 이제 라틴어인데 이제 단어만 틀린 거죠. 네. 두분 교수님께서 이런 자유도 학습을 보급하기 위해서 코칭한 사람만 학부모 학생 포함해서 20만 명이 넘는다고요. 진짜요? 와. 예, 많이 됐죠. CK 교수 학습 개발 연구소. 이 CK가 자기주도 학습이라는 뜻인가요? 이게 예.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리면 둘이 예. 고민하면서 쓴 연구소 이름인데 예. 좀 중의적인 표현이에요. 우리 지금 그 글로벌 기업 중에 이렇게 영어 이니셜을 쓴 뭐 이걸 제가 홍보하는 건 아닌데 대표적인 예가 SK라는 그룹이 혹시 뭐의 줄임말인지는 아세요? 성경이죠. 예. 근데 아무도 그걸 성경으로 읽는 사람 없고 다 SK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저희도 이 CK가 사실은 밝혀도 되나 모르겠는데 저희 최앤킴의 약자인데 이거는 우리끼리만 아는 거예요. 저는 켈빈 클라인인 줄 알았어요. 그거만 빼고 캘빈 클라인만 빼고 Create Knowledge, Change Korea, Congratulations Korea. 중이법. 역시 말이 통하시는 거야. 아니, 멋집니다. 우리 새날도 처음에 이름 지을 때 중이법으로 지었거든요. 예. 처음에는 새날. 예. 저쪽 정부에 들키지 말아야 되니까 새날이라는 것을 숨겨놓고 예. 앞에다가 다른 문장으로 썼죠. 그렇죠. 원래 이름 자체가. 그리고 또 새가 날아든다 이렇게 또 표현을 하고 그게 더 표현이 멋있는 거예요. 그러다 그런- 이제는 새날을 만들기 위해서 바로 새날을 우리 바로 사회자님이 썼습니다. 정말 그 CK가 소개할 때 딱 하나만 빼고 캘빈 클라인인데 그걸 지적하셨어. 재미를 위해서. 그러니까 센스가 있으신 거야. 대단하시네. 여기서 20만 명 이상을. 예. 이야. 특히 요즘 모씨하고 친한 그 김범수가 아니고 손범수 아나운서가 또 이걸 맡아가지고 같이 다니면서 많이 이렇게 강력하고 했었습니다. 예. 그러셨구나.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그 컨텐츠들이 이제 EBS도 가고 예. 뭐 이런 과정이 이루어졌군요. 논문도 예. 쓰고 책도 쓰고 그 이렇게 댓글창에 된 막 올라와요. 다 저분들 안다고. 셀럽이네. 그 배운 게, 그 가르친 게 헛되지는 않으셨구만요. 예. 근데 이제 감사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예, 예. 이렇게 자연스러운 그 자기주도 학습, 스스로의 학습이 또는 그 부모의 지원 등이 왜 제도권 교육에 들어가면 이렇게 망가집니까? 그러니까 사실 해년마다 수능 만점자도 나오고 뭐 수석도 나오고 그렇긴 한데 모든 사람들이 그 대한민국의 교육이 결론적으로 잘 되고 있다는 이야기는 안 해요. 왜 그런 거예요? 그게 이제 사실은 뭐 유명한 우리 위대한 인류의 스승이 4명, 뭐 5명 있다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는데 공자님, 맹자님, 뭐 예수님, 부처님 다 하신 말씀이에요. 한 분은 빼세요. 5분인데. 글쎄 그거를 이게 약간 논란이 있기 때문에 마음의 뜻까지 집어넣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저희들은 원인이 욕심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잠깐 제가 갓난아기 뒤집기 그다음에 이제 뭐 걷기 시작하면 뭐 아주 집안이 떠나가죠. 그때는 도와주고 싶어도 뭐 보행기를 사주거나 간단한 지원만 하던 분들이 애들이 말하고 걸어다니면서 이제 유아원이나 유치원 같은 다른 아이들하고 같이 공부하는 데를 또는 크는 데를 들어가면 이 욕심이 지원 수준에서 거의 욕망 수준으로 확대되고 좀 너무 거창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휴먼 내추럴 프로세스, 이 자연스러운 학습 인간을 과욕으로 아이들한테
스트레스를 주고 또 그 아이들이 하고 싶지 않은데도 어떻게 보면 부담이 돼서 그다음부터는 이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소위 제도권이라는 데를 초등학교까지 들어가면 이게 더 이상은 교육이 아니라 아이들에게는 엄청난 부담이 되는 상황으로 바뀌는 겁니다. 제가 개인적인 궁금증으로 풀어가는 게 더 쉬울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 있었던 이야기. 우리 꼬맹이랑 밥 먹으면서 지금 그 학교를 못 가니까 온라인 수업 하잖아요. 네. 그럼 이제 저는 점심을 꼬맹이는 그러니까 점심을 먹지만 두 끼째 먹고 있는 거잖아요. 수업 이야기 잠깐 하는데 공부 재밌어? 이렇게 한번 물어보는데 공부가 재밌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래? 그러면 공부하지 마. 아빠 돈 들어가니까. 그런 주제였어요. 근데 실제로는 많은 부모들이 말은 그렇게 해도 속마음은 그게 아니잖아요. 당연하죠. 네. 근데 이걸 잘했으면 좋겠는데. 이걸 좀 보통 우리가 본질을 좀 아시면 좋은데 부모들이 처음에 아이를 낳아서 좀 키우면서 아마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거예요. 우리 애가 천재가 아닐까? 키우면서. 근데 이런 천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왜 하게 되냐면 그 본질이 그게 경쟁에서 이겨야 되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재 교육 얘기하잖아요. 실제로 영재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영재 학원을 보내고 영재 교육원이 있고 또 영재 학교가 있고 이렇잖아요. 근데 이런 과정에서 내 아이가 영재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좀 너무나 관대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환상에 빠지는 거예요. 열망에. 내 아이가 영재여야만이 세상에 살아갈 수 있으니까. 그런데 내 아이가 영재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학원을 그렇게 많이 보내고 있고 지금 학령기 인구가 줄어드는에도 불구하고 사교육비는 절대 줄지 않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욕심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급한 마음이 있고. 근데 대부분 저는 2008년도부터 영재 교육을 쭉 해오고 있는데 영재 교육을 하면서 우리 엄마들이 좀 냉정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 내 아이가 영재인지 아닌지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피디님. 그냥 무슨 프로그램을 테스트 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보통 영재 학원을 보내거든요. 그러면 내 아이를 영재 학원을 보내는 순간 상담을 받고 나서 학원비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하든지 할인해 주든지 하면 영재가 맞아요. 근데 그 비용을 다 내고 다니면 영재 아니야. 아니 제가 팩트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해했어요. 네, 다른 아이들은 그냥 일반적인 아이보다 조금 더 똑똑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영재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과도하게 아이에 대한 부담을 주는 거죠. 그런 마음 때문에 이 아이가 처음에는 초등학교 때는 아빠의 말 거부하지 못하고 따라오지만 이 아이가 이제 청소년기쯤 되면 그때부터는 그 누적되어 있는 그 불만이나 억압된 그 분노가 이제 표출되게 되는 거예요. 이러면서 이 아이가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자발적 학력 결손아가 될 수 있어요. 하기 싫어지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하기 싫은 거예요. 본인이 하기 싫다고 하는 순간 그거를 억지로 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게 되기 전에 그렇게 되기 전에 우리 엄마들이 좀 더 아이를 들여다보는 그 방법을 좀 제대로 알을 필요가 있겠다. 그것도 자기주도 학습의 기본적인 원칙 중에 하나가 되는 것이죠. 제 주관은요. 그러니까 우리 세대가 달라요. 우리 때는요. 기본적으로 학원 다니는 게 법으로 금지됐으니까 그렇죠. 사교육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만들어진 제 가치관은 공부라고 하는 게 소질이다. 그러니까 이게 노력으로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상당 부분은 소질이기 때문에 공부 소질이 있는 애가 공부를 잘해야 되는 거지 소질도 없는 애를 억지로 공부를 시키고 싶지는 않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제가 거기서 조금 한 가지 토를 좀 달면 공부가 그 한자어로 어떻게 쓰는지는 혹시 아시죠? 그렇죠. 이렇게 쓰고 장공자에 아비부, 산해부, 아비부. 그걸 중국어로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으로 발음하면 뭔지 아세요? 뭘까요? 쿵푸. 쿵푸예요? 예. 쿵푸. 쿵푸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무술이죠. 예. 무술. 예. 리샤오롱이나 뭐 소림사 나오지만 우리 애들 대학생들은 다 팬더 얘기를 해요. 쿵푸 팬더. 팬더 아시죠? 그 예. 애니메이션 3편까지. 유명하잖아요. 그 1, 2, 3편이 전부 완벽한 그 교육학 저는 바이블 같은 수준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습니까? 예를 들어 보세요. 1편에 그 팬더가 그 하기 싫어갖고 도망다니는데 그 쥐인가 그 스승이 이름 모르겠네. 그
쿵푸가 아주 팬더가 쿵푸하도록 하는 그 전략이 나와요. 이게 뭘까요? 팬더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뭐예요? 국수. 국수가 아니에요. 대나무? 아니에요. 그 팬더에서는 네. 만두예요. 만두. 네, 맞아요. 만두를 이용해서 천장에 던져놓고 다리 찢기도 시키고 이건 이제 애니메이션이니까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공부를 대부분 국영수사고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목으로만 생각하니까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정말로 좋아하시는 모르겠어요. 뭐 스키나 뭐 이런 거 자전거 타고 이런 거 하시나요? 우리 제일 좋아하는 건 그러니까. 저는 평생 야구예요. 야구. 그럼 야구 할 때 그거 하지 말라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야구를 하지 말라 그러는데 네, 어릴 지금은 때. 안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어릴 때 좋아하다가 싫어하죠. 배울 예. 때 당연히 싫죠. 저는 야구하는 것도 공부라고 생각해요. 쿵푸라고 생각해요. 장인공자의 사내부자는 남자나 여기서 남자가 아니라 이 부는 영어의 맨처럼 사람이라고 저는 일반 명사라고 생각해요. 사람이 마땅히 힘써서 평생 해야 될 일이 쿵푸인 거예요. 그게 무술로 가서 그렇게 변질이 됐기 때문인데 그럼 아이들한테 지금 공부에 소질이 있냐고 물어보셨지만 저는 아이들마다 공부가 다 다른 거야. 나는 야구가 하고 싶어. 야구에 소질이 있어. 나는 국어가 좋아. 나는 노래하는 게 좋아. 이런 컨셉을 바뀌지 않으면 죽었다 깨나도 애들은 공부가 지겨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하는 것만 해도 된다는 거잖아요. 시작 그렇게 하면요. 하고 싶은 것만. 이거 여기서 이렇게 하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본인이 좋아할 거예요. 저는 그 대표적인 예로 박지성이라는 축구 선수의 예를 들어요. 2002년 월드컵 때 카츠물 넘은 여드름 정말 뭐 인터뷰를 했는데 몇 마디 말도 못했어요. 그렇죠. 지금 어때요? 무슨 재단 만들고 해설도 하잖아요. 연구가 해설도 하고 그게 축구만 잘해서 된다는 그런 표현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본인 스스로가 자기의 쿵푸를 발전시키고 확장시키고 이해되시죠? 그러네요. 이제 이해했어요. 네. 그게 공부입니다. 지금 우리가 과목이라는 게 있잖아요. 초등학교 때부터. 근데 실제로 얘가 만약에 초등학교 수학이 되게 어렵더라고요. 어렵죠. 이게 논리를 너무 꺼내가지고 근데 수학을 딱 보는 순간 초등학교 공부 자체가 하기 싫어질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네. 좋아하는 것부터 시켜라 이런 얘기예요. 역시 빠르십니다. 그래서 자기주도 학습의 첫 번째 단계가 그 분석을 한다는 게 바로 그 역시. 학생의 어떤 관심을 분석해 준다는 겁니까? 맞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주도 학습을 성공적으로 해낼 수 있는 방법이 일단 첫 번째 좋아하는 걸 시켜라 이거예요. 우리 좋아하는 김 교수님. 걸 시켜야 되는데 이제 자기주도 학습의 그 모형이 있어요. 그 모형이 뭐냐면 첫 번째가 자기를 분석하는 거예요. 두 번째가 목표를 정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계획을 수행하는 어떤 계획을 세우는 거고 그다음에 자신이 한 과제에 대해서 실행이나 그거를 해결해 본 경험이 본인한테 있어야 돼요. 타인에 있지 않고 그다음에 자기를 점검하고 평가하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그걸 수정하죠. 그러니까 셀프 리프렉션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자기 분석에 들어가야 되는데 대부분은 어떠한 것들을 분석시키기 전에 공부 양만 생각하잖아요. 얼마나 공부했니? 몇 점이나 받았니? 어디까지 공부했니? 그러니까 이런 내용으로는 자기를 분석하지도 못하고 분석할 만한 여유도 없고 자기가 분석되지 않은 상황에서 목표를 세운다고 그 목표가 자기 목표이겠냐고요. 또 자기 계획은 그 계획이 타인에 의해서 만들어진 계획일 가능성이 높고 그치. 그리고 자기가 해봤는데 모른다고 해서 모르는 거를 학원 선생님이나 또는 과외 선생님이나 타인에 의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면 그 문제 해결은 나한테 있지 않고 타인에 있는 것이니까 그건 내가 해결해 본 게 아니죠. 그러니까 실행해 본 경험이 그 비헤이버럴이 나한테 있지는 않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수정하고 자기를 좀 점검한 다음에 다시 분석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우리가 이게 성공적으로 시키기 위해서는 자기를 분석할 수 있는 시간, 내가 공부 방법은 제대로 되어 있는지, 목표는 제대로 세웠는지, 공부 습관은 제대로 되어 있는지, 내가 세운 계획이 내가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이런 과정들이 전혀 있지 않고 대부분 이걸 어디에서 하죠? 보통 학원에서 또는 그 자기주도 학습을 훈련시킨다는 어느 곳에 가게 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학습 플래너를 작성하게 해요. 계획을 세워봐라. 내가 분석되지 않았는데 계획을 어떻게 세우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먼저 되고 나서 그 다음에 계획을 하게 되면 우리가 보통 메타 커그니션, 메타인지 많이 얘기하잖아요. 메타 커그니티브 프랙티스를 어떻게 만들어주냐면 첫 번째가 자기에 대한 무엇이 있어야 되겠어요. 선언적 지식이 있어야 돼요.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얼마만큼 알고 얼마만큼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를 본인이 분석이 돼야 돼요. 두 번째는 절차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이걸 하다 보면 언젠가는 끝나겠지 이게 아니라 이걸 끝내는데 한 30분 정도 걸릴 거야.
한 40분이면 끝낼 수 있어. 이런 어떤 절차가 나와야 그 다음 계획을 세울 텐데 막연한 계획은 그 다음 계획을 만들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은 뭐냐면 아이들이 공부할 때 너무 힘들어하는 이유가 뭐죠? 전략 지식이 없어서 그래요. 그건 뭐냐면 어려운 문제가 있다면 이걸 갖고 선생님한테 물어볼 것인지 우리 반에 친구가 있다면 잘하는 친구를 시기하고 질투할 게 아니라 저 친구를 통해서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소위 인적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있든지 아니면 지식인이나 백과사전 또는 그 밖의 인강을 통해서 내가 이걸 해결할 수 있다라는 어떤 전략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건 전혀 있지 않고 목표만 세우고 계획만 세워서 실행에 옮기면 자꾸 실패하게 되잖아요. 그럼 그 실패가 거듭되게 되면 이 아이가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자신은 이거를 할 수 없다라는 학습된 무기력, 그 무력감이 만들어지게 되면 결국은 학습에 대해서 스스로가 포기하는 그런 문제를 갖게 되는 것이죠. 근데 중학교, 고등학교 애가 이 공부하는 전략까지 세울 정도면 그놈은 벌써 공부 잘하는 애들일 가능성이 많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예. 지금까지 이제 뭘 포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 수포자, 영포자, 그렇죠. 뭐 학포자 막. 예. 그 과정을 거치는 건데 말씀 어렵게 하신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예, 그 과정을 맞습니다. 거치는 거잖아요. 네, 좀 쉽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이거 학문적으로 표현해 주신 거예요. 저 예. 이런 적이 처음 들어서 감동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포기하는 방법을 전문적 그렇죠. 용어를 예, 통해서 프로세스를 딱 나눠가지고. 근데 그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쉽게 해볼게요. 그런데 이제 중학생, 고등학생이 자기 자신을 어떤 분석하는 게 뭐 그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스카이캐슬에 보면 네. 그런 걸 해주는 게 컨설턴트인데 그 사람들 몇천만 원씩 받아가더만요.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지금의 교육의 가장 큰 문제가 예. 이 교수님들의 이 전문적 용어를 다 빼고도 예. 너무 수동적으로 시킨다는 게 문제가 그렇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지금까지 교육은 선생님이 낸 시험 문제를 내가 풀어서 그 채점은 선생님이 하고 못한 만큼 자기가 책임지고 끝나는 상태였단 말이죠. 근데 이제 지금 말씀하시는 능동학습은 사실상 채점까지도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왜 틀렸는지도 내가 알아내야 되는 거고 그럼 훨씬 더 발전이 빨리 한다는 거죠. 그렇죠. 아, 알겠습니다. 예. 그런데 이 자유주도 학습법 그 트레이닝을 받으면 그 중학생, 고등학생도 그런 걸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초등학생도 할 수 있고 초등학생도 할 수 있고. 유치원 학생도 할 수 있고. 그래서 그게 왜 그렇게 돼야 되는가 하는 거를 뭐 잠시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결국 모든 아이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상호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아이가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타고난 아이들은 그걸 가르치지 않아도 하는데 그렇지 않은 아이들은 일정 기간 훈련만 하게 되면 그게 가능하단 말이죠. 그 가능한 아이를 만들자라고 해서 그게 아까도 그 말씀드렸지만은 그게 너무나 인간의 본성이고 자연스러운 건데 그 자연스러운 거를 해볼 수 있도록 해보자라는 거예요. 뭐 그 방법은 좀 그 점차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방법이라는 게 방법은 있다. 네. 그러면 부모가 뭘 일단 해야 돼요? 네, 먼저 지금 앞에 내용하고 연계되는 건데 부모님이 인간 본성에 가장 적합한 자기주도 학습이 뭔가를 알아야 돼요. 아. 근데 가장 쉬운 거 알려드릴게요. 네. 뭐 말씀하신 대로 자꾸 우리 전공 용어 가면 답답해지니까 지금 김 교수님이 앞에 말씀하신 그 프로세스에 맨 앞에 있는 게 뭐냐면 자기 분석이에요. 근데 이 자기 분석이 학습자가 그러니까 우리 애들 얘기를 들으면 애가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아는 거예요. 이걸 저희들은 좀 어려운 말로 체계적인 자기 분석이라고 그러는데 아까 우리 저 사회자님 야구 좋아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네. 이게 분석인 거예요. 근데 엄마 나는 유치원 애가 애들하고 와서 공 차고 놀고 싶은데 너는 엄마가 봤을 때 그림의 소질이 있으니 미술학원을 가라. 이런 교육이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분석은 제가 보기엔 이게 50%라고 보는데 우리나라 분들이 워낙 이게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분석은 엄마가 대충 아빠가 하고 또는 학원 선생님이 대충 하고 두 번째 단계인 목표 설정부터 가는 거예요. 아 근데 그러면요. 네. 잠깐만요. 네. 얘는 예를 들어서 음악에 소질이 없어요. 하고 싶진 않아. 근데 대체적으로 부모들이 어떤 교양이나 어떤 그런 감각을 쌓게 하기 위해서 피아노 직업까지라고 보내는 거 아니다. 라고 이제 교양처럼 이렇게 피아노 칠 줄 알아야 돼. 이렇게 보내잖아요. 네. 이게 교육에 도움이 됩니까? 그게 바로 그 자기 분석. 그러니까 아이가 얘기해요. 그걸 부모나 특히 엄마들이 귀담아 듣지 않을 뿐이야. 엄마 나 피아노 치고 싶어 하는데 굳이 교양을 하기 위해서 바둑학원에 또 누가 왕년에 뭐 바둑 갖고 세계 정복하면 또 학원 바둑 가야 되고 누가 축구를 갖고 또 연봉이 얼마 올라가면
무슨 사커 클럽에 들어가야 되고 그 결정 분석을 부모가 하는 게 문제라는 거죠. 이게 저희가 가장 강조하는 부모가 자기주도 학습을 이해해야 된다는 포인트예요. 아이가 어떤 상황인지는 유치원이나 초등학생이 그럼 평생 걔들이 그 뭐 야구하고 뭐 공 차겠다 그러겠어요? 발달 단계에 따라서 아이들이 하고 싶고 좋아하는 게 바뀌고 또 바뀌는 게 정상이에요. 그럼 부모가 해야 될 일은 이번에는 야구가 아니라 축구야? 한번 해봐. 그러니까 아이가 하고 싶은 거 하다 보면요. 아까 박지성 선수 예를 들었지만 저희는 인간의 저는 그걸 천재성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아까 김 교수님이 영재 얘기했지만 저는 모든 아이는 천재로 태어난다고 봐요. 다만 영역이 다를 뿐인 거야.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인슈타인 우유 먹이시잖아요. 태어나면. 네. 그죠? 근데 그 영역을 부모들이 특히 부모가 그런데 한이 맺힌 분들은 아이의 영역이 아닌 자기 영역을 자꾸 아이한테 대입을 시킨단 말이죠. 거기서 갈등이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부모가 자기도 학습이 휴먼 네이처한 본성이다라는 걸 이해하고 그 시작은 아이가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분석이란 말이 너무 어려우니까 스스로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게 만들어주는 게 출발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좀 또 여담인데 네네. 여러분들 지루하실까봐 이종범이라는 그러니까 예. 야구 선수. 야구에서 어떤 식의 표현하냐면 네. 투수는 뭐 선동열, 타자는 이승엽. 근데 야구는 이종범 이런 표현이 있어요. 다재다능했다는 거죠. 야구 내에서도. 근데 그 이종범 선수가 한참 무슨 인터뷰에서 했던 말인데 자, 학교 다닐 때 축구를 더 잘했답니다. 근데 축구부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던 학교에는 야구부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축구부가 있는 학교였다면 야구보다 축구를 더 잘했을 가능성도 있는 거죠. 물론이죠. 그럴 수 물론이죠. 그런 환경에 좀 놓여져 있는 거죠. 그렇죠. 우리 아이들이 그런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또 좀 하나 좀 말씀을 드리면 보통 아이들이 배우는 시간을 부모들이 많이 주잖아요. 그러니까 익힐 시간보다. 그런데 배우는 시간보다 이 배우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익힐 시간보다 많게 되는 경우가 뭐냐면 대체적으로 엄마가 좀 학력이 높거나 정보가 많거나 아는 게 많을수록 배우는 양을 많이 늘려줘요. 익힐 시간보다. 왜 그러냐면 목표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번에 이 코로나 이 시기를 겪으면서 아이들의 그 학력 격차, 학력 결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주도 학습 역량을 가진 아이들은 훨씬 더 높은 성적을 갖게 되고 그렇지 않은 일반적인 아이들은 오히려 떨어졌단 말이죠. 그러면 이 과정에서 엄마들이 그럼 집에서 그 아이들 실질로 공부하는 상황을 보니까 내가 도와줄 수 있다. 절대 그렇게 하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아이를 키워서 공부시키는 과정을 농사에 비유하잖아요. 자식 농사. 그런데 이렇게 자식 농사를 짓는 그 농사를 실제로 빗대 보면은 땅도 중요하고 그리고 또 절기에 따라서 파종하고 그리고 그걸 키워나가는 과정에서 농부가 해야 될 일들이 있고 수확하는 시기가 다 다르잖아요. 그러면 그 농부가 예를 들어서 내가 귀농해서 농사꾼이 돼야 되겠다 그러면은 농사를 짓겠다 하더라도 일정 기간 동안 그 영농에 대한 어떤 훈련도 받고 교육도 받은 다음에 그 과정에서 농사를 제대로 지을 수 있는 그 자격을 가지고 준비한 상태에서 농사를 짓게 되는데 실제로 지금 아이들의 자기주도 학습 능력은 집에서 할 수 있거나 부모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 집단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현재 지금 아이들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곳이 뭐 학원이나 아니면 뭐 자기주도 학습 관련된 그런 교육회사들인데 그 일정 기간 그 민간 자격으로 한 몇십 시간 정도 한 그런 정도를 가지고 실제 이 아이들을 훈련시키기가 어려워요. 저는 이걸 어떻게 보냐면 거의 사범대 수준으로 이건 정부 차원에서 그런 기관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전문 지식을 가지고 아이들을 제대로 교육시킬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통해서 실제 아이들을 훈련시킬 수 있는 그런 센터에서 아이들이 훈련되어지고 또 그런 경험을 해야만이 자기주도 학습 역량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네. 자기주도 학습이 좋다고는 생각돼서 보내긴 하지만 결국은 가서 실패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기본 아이들을 분석하고 스스로 자기 분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고 바로 부모들이 원하는 성적부터 만들어주는 전략으로 들어가니까 이게 자꾸 실패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배운다는 거하고 익힌다는 게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네? 공부하는 게 요리도 아닌데 그 익힌다는 개념이 제가 별로 와닿질 않아가지고. 네. 그 학습이라고 저는 이 한자어를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다고 보는데 학습
영어의 learning을 학습이라고 번역을 해요. 우리말 순수 말은 배움인데 학은 배우는 거고 습은 익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뭔가 배웠으면 자기화하는 게 습이거든요. 그러니까 김 교수님의 말씀은 엄청나게 머리에다가 죄송합니다. 이게 이런 말 써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때려 넣지만 이거는 배우는 거예요. 아까 to be taught라고 멜컴 노울스가 말한 수동적으로 우리가 배우는 거죠. 가르침을 당하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면 이건 비극이라는 거죠. 그 양반 얘기는. 그렇죠. 그럼 습은 뭐냐면 내가 내 것으로 만드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야구 얘기 자꾸 해서 워낙 PD님 저 야구 좋아해요. 축구도 좋아하고 배구도 좋아하는데 혼자서 저는 이제 배구할 때 초등학교에서 할 때 이 스파이크 소위 말하면 킬러를 좀 했는데 그 시합에 나가서만 때려갖고는 내가 좋은 킬러가 될 수가 없거든요. 혼자서 이 공의 높낮이나 속도에 따라 때리는 걸 훈련을 해야 되죠. 이게 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코치가 좋은 방법을 가르쳐줘도 자기화하지 못하면 맞습니다. 그거는 자기도 학습이 아니다라는 게 저희의 주장인 거죠. 그러니까 배우긴 배웠는데 그거를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배웠다는 경험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설명할 수 없고 상대를 이해시킬 수 없는 거는 배웠다는 경험이 있을 뿐이지 그건 내 거라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지식이라는 게 연결되지 않으면 지식이 아니에요. 배우는 것보다 꺼내서 보고 그 꺼내어서 그거를 사용해 본 경험이 더 중요한 건데 배울 기회는 많은데 그걸 사용해 보고 그러네요. 꺼내 볼 기회가 별로 없는 거예요. 단순하게 뭐 문제풀이를 많이 해본다 이런 개념이 아니구만요. 그냥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안다고 해요. 그럼 아는데 설명해봐. 그러면 배웠었는데 알았었는데 공부했었는데 풀어봤었는데 이러지. 그걸 독서를 많이 했어요. 독서를 많이 했다고 해서 그 소위 문해력이 좋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하고 같은 것이죠. 그거 아닙니까? 학교 다닐 때 문제 풀어서 막 암기해서 다 막 100점 맞아도 그걸 써먹어볼 기회가 없으므로 나이 먹으면서 다 까먹어 버리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제 그 두 교수님 말씀을 이번에 들으면서 어쩌면 제가 했던 말과 맥이 닿는 게 하나 찾아냈어요. 뭐냐면 인간은 하나의 우주다. 그러니까 그렇죠. 그렇게 단순한 존재가 아니라 아이고. 사실은 이 교수님 두 분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궁극적 목적에는 종합형 인간이 아닐까. 단편적인 게 아니라 하나의 우주인데 요것을 다 할 수 있는데 우리가 그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인간이 자기 뇌 중에 한 뭐 몇 %밖에 사용을 못 한다 같은. 2%. 네. 2%. 평범한 사람은 2%. 아인슈타인 박사가 10% 쓰고 돌아가셨대요. 그러니까 이런 측면이 있거든요. 굳이 종합적인 이야기를 하면 예를 들면 사업을 망해도 보고 성공시켜도 보고 직원도 해보고 대표도 해보고 하다가 보니까 실제로 보는 눈이 달라요. 그러니까 내려다보는 것도 알지만 올려다보는 것도 알아요. 그렇죠. 그런 인간형을 만드는 과정 아니에요, 사실. 그렇습니다. 알고 보면. 맞습니다. 네, 옛날에 이 자유주도 학습이 엄청 인기가 있다가 왜 갑자기 사라져 버렸죠? 예, 이 김 교수님이 이제 아까 우리 그 이상구 위원장님 소개해 준 대로 EBS와 그 자기도 학습 그 프로젝트를 시작을 해서 그게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그 소개가 됐습니다. 자기주도 학습 용어라는 그 말은 이제 공부하는 사람들은 다 이거를 이제 알고는 있었는데 이걸 현실적으로 끄집어낸 분이 김판수 교수님인데 그때 한 일화가 어떤 정말 교육계 원로 중에 원로신 교수님이 그 자기도 학습을 뭐 가르치나 지가 혼자 알아서 하는 거 아이가 이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거기서부터 벌써 그 자기도 학습에 대한 오해가 시작이 됐는데 어쨌든 그 김 교수님의 노력으로 그 이후에 출범한 정부에서 전국의 초중고등학교에 이제 보급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좀 적은 학교는 500만 원 1년에 어떤 많은 학교들은 1,000만 원, 1,500원까지 그 예산을 받아서 학생은 물론이고 교사, 학부모 연수 또는 지역 학교끼리 연계를 해서 그 지구학교라고 표현하는 학교에서 많은 그런 이제 활동을 했는데 이게 한꺼번에 예산이 이제 어떻게 보면 지원이 되다 보니까 그 전문가가 많이 부족한 상황에서 인터넷을 뒤져가면서 이제 학교 선생님들은 그 프로그램에서 예산을 써야 되니까 많은 그 어려움을 겪다 보니 주변에서 이 재빠른 사업하시는 뭐 교육 기업이나 아니면 학원 또는 관련된 그런 기관에서 그러한 소위 책 한 권 좀 나름 공부해서 또는 그걸 자료를 좀 복사해서 그런 거를 자기도 학습이라고 전문가라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또 교사나 학부모들에게 연수를 하면서 상당히 저희로서는
참 저희도 많이 가서 해봤는데 이게 변화가 없는 안타까움을 저희 경험을 했거든요. 그냥 아무런 준비도 안 하고 그냥 시행해 해갖고 도만 쫙 깔아주니까 이 준비 안 된 사람들이 막 가서 이게 자기 주도 학습이다 해서 떠들고 다니다가 결국 이게 망해버리는 그런 게 근데 있어요. 이것도 그렇습니다. 지금 교수님들 두 분의 이론에 의하면 네. 이것도 과정이에요. 네, 망해보는 것도 과정이에요. 근데 이게 참 안타깝죠. 이런 거죠. 우리가 교육을 백년지대계라고 하는데 매번 바뀌잖아요. 그렇죠. 정부가 바뀔 때마다 정책이 바뀔 때마다 이게 계속 바뀌게 되는 건데 이렇게 자꾸 바뀌는 과정들에서 이게 발전하면 좋은데 그게 왜곡되거나 오해되면 그걸 다시 이해로 만들어 가는 과정이 너무 힘들고 복잡한 것이죠. 대부분 우리가 학업 역량 얘기하지만 그 학업 역량이라는 건 다시 말하면 이 아이에게 자기주도 학습 역량이 있느냐 없느냐의 결정이 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대학에서도 전공적합성을 얘기하고 그리고 교과에 대한 힘을 만들어주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단지 문제위주의 학습을 한다든가 아니면 점수를 만들어내기 위한 문제풀이를 한다고 하면 그걸 어떻게 만들어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우리가 무슨 부전 자원이 많은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인구가 많은 것도 아니고 그럼 그 인재가 그 국력인데 그 인재를 만들어가는 그 요인이 이 아이들이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해도 자기주도 학습 역량이 있는 사람하고 그냥 시키는 것만 하는 사람하고 그 결과적으로 성과가 다를 수밖에 없는 거 그렇겠죠.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만들어야지 적어도 국가가 강해지고 세계의 경쟁력을 갖게 하는 건데 그 일에 우리가 좀 신경을 써야 되고 또 정부가 거기에 자꾸 정책을 바꿀 게 아니라 그게 맞다고 생각되면 그걸 좀 어떤 주도권을 가지고 이걸 꾸준히 그 과정들이 만들어지고 완성될 수 있도록 그런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겠나. 두 분 교수님께서 실제로 직접 그 위탁을 받아가지고 서울시 자유주도 학습관 이런 것들을 운영해 보니까 뭐 성과가 엄청났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뭐 그건 이루 말할 수가 없는데 실제로 이걸 예. 좀 언급을 좀 해드리면 예. 우리가 서울시에서 그거를 진행을 해서 저쪽 창동이라는 곳에 청소년 수련관에 자기주도 학습관을 이제 만들었어요. 3년 동안을 그 사업을 그 과제를 수행을 했는데 일단 사교육에 대한 경감 효과가 61% 정도 이거 엄청나죠. 거기 다닌 사람들은 사교육을 그렇죠. 받을 필요가 없어지니까. 예. 그리고 뭐 성적은 71.4% 정도가 성적이 향상이 됐는데 이걸 어디에서 그런 기록을 만들 수가 있겠어요.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이게 단지 그런 창동 학습관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만 했겠어요. 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런 성과들을 만들어 놓고 그 내용을 가지고 논문을 쓰고 그 내용을 갖고 책을 쓰고 또 방송을 하고 이런 과정들에 대해서 우리가 뭐 다시 한번 이 부분에 좀 관심이 집중되어서 결과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좀 행복하게 공부할 수 있는 또 인간의 본성을 찾아갈 수 있는 자기주도 학습의 역량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 보자. 그게 아주 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야, 지금 화면에 나오는 그 결과들 보니까 엄청나네요. 실제로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입식으로 뭔가를 가르쳐서 그거를 얼마나 이해했는지 시험 보는 방식은 확실히 바뀌긴 바뀌어야 돼요. 물론이죠. 네. 이대로 해서는 안 되는 그 거죠. 자기가 자기 스스로의 학습 능력에 따라서 주도하게 만들고 흥미를 갖게 만들어야 공부라는 게 사실은 진짜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공부에 소질이 있는 친구들이 사실상 자기 주도 학습을 했던 거예요. 예. 그런 영어가 없어도. 그렇죠. 예. 그래서 재밌으니까 하는 거지. 그렇죠. 그런 거에 재밌으니까. 재밌으니까 하는 네, 거예요. 맞습니다. 예,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코로나 시기란 말이죠. 예. 결국엔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비대면 학습을 하면서 모든 교사님들이 학력 격차가 벌어졌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주도 학습이 더 중요해진 거 아닙니까? 사실상 또. 이게 제가 직접적으로 한번 좀 표현을 해볼게요. 아마 엄마들이 그동안 환상에 좀 빠져 있었을 거예요. 아이가 학교에서 학원에서 공부 좀 하고 있구나. 초등학교는 아이들이 매우 잘함, 매우 우수함 이렇게 되고 중학교는 성취평가에서 A를 받아요. 보통의 경우에 90점 이상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코로나 때 비대면 학습을 집에서 하는 거를 아이들 공부하는 그 꼬라지를 보니까 이 아이들이 와, 이게 현실이구나를 아마 엄마들이 느꼈을 거예요. 내 아이가 이 정도밖에 못하는 거야? 문제는 뭐냐면 이 정도밖에 못하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이들하고 엄마하고 관계까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손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공부만 아니면 그렇게까지 될 이유가 없는 건데 그 자기주도 학습 역량을 갖는 아이들은 오히려 이런 팬데믹 상황에서 훨씬 더 아이들이 더 진도를 나가고 그리고 좀 더 다져지는 계기가 됐고 자기주도 학습 역량이 떨어지는 아이들은 오히려 성적도 떨어지지만 그 학력의 결손도 일어날 뿐만 아니라 부모 관계도 손상이 되고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에 자기주도 학습 능력 이 역량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이게 최근 들어서 더 많이 그리고 지금 대학에서도 아이들의 자기주도 학습 역량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 왜 그런가 하면 학교 입장에서 봤을 때에도 시키는 것만 해서 공부한 아이하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하면서 그리고 그 문제를 극복해보고 자신의 학습을 계획하고 그걸 수정해 가면서 자신을 발전시켜 온 아이하고 어떤 아이가 대학에 오는 게 좋겠어요. 대학의 경쟁력을 봐서는 후자 아이가 오는 게 또 좋겠죠. 바로 이러한 차원에서 그 자기주도 학습이 지금 이 코로나 시기에 더욱더 이게 중요하구나 하는 게 부각되면서 다시 한번 재조명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야,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부모는 자기주도 학습이 완성된 아이를 바래요. 다 잘해주길 바래. 근데 부모는 그 아이한테 자기주도 학습을 가르친 적이 없어. 그게 괴리감 아니에요? 그렇죠. 저 답답해 죽을 때 있거든요. 알아서 해주면 좋은데 시켜도 안 해. 문제는 시켜도 안 해. 그 정도 상황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낮에 애가 줌으로 그 원격 수업 받는 걸 보는데 속이 터지더만요. 아니 수업 시간에 저 선생님 하는 이야기가 또 많은 거야 막 이런 이야기 막 틈이까지 올라오는데 괜히 수업 방해될까 말을 못하고 나중에 끝나고 나서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재미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런 식으로 애들이 학교에 가서 수업하고 있구나 싶어서 나는 안 저랬는데 막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 무슨 고등학교만 돼도 네. 학생들 대부분 잔다면서요. 그런 수업을 왜 합니까? 그게 참 또 하려면 그것도 또 한 몇 시간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네. 나중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그럼 질문 드릴게요. 네. 지금 코로나가 벌써 1월 달 가면은 3년째로 들어가는데 그렇죠. 횟수로 3년 분명히 올해 받은 그러니까 21년에 받았던 신입생들은 분명히 코로나 영향을 받은 학생들이에요. 차이가 있어요? 너무 이게 재밌다 그러면 참 이게 우픈 상황인데 그러니까 이 학번을 이제 보통 2020학년 입학하면 20학번 그다음에 이제 올해 입학한 애들은 21학번 이러잖아요. 20학번 애들은 3월 2일 날 입학을 해보니 코로나가 2월 초에 우리나라에 이제 설 끝나자마자 작년에 왔죠. 그러니까 얘들이 정신도 없이 어떻게 된 상황인지도 모르고 1년을 보냈어요. 대학 1학년을. 근데 올해 들어온 21학번 애들은 작년에 고3을 코로나에서 온라인 상황에서 공부를 하고 온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학번이 차이가 엄청나게 나요. 왜냐하면 저희도 그냥 1년 동안 애들이 그렇게 로망으로 생각하는 총-MT 뭐 이런 거를 작년에는 못했어요.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MT를 못하는구나. 그 채팅이나 이런 거 해봐서 체리 미팅 이런 거 해보셨죠? 벚꽃 미팅. 그 5월 달에. 네. 그런데 그 로망도 작년에 안 했어요? 올해는? 작년에죠. 작년에 못했고.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어떻게든 하자 해서 총-MT를 온라인으로 했어요. 21학번 이제 올해 들어온 아이들은 작년에 경험이 있으니까. 막걸리를 마실 수는 없잖아요. 그 요새 애들은요 줌 틀어놓고 줌 앞에서 건배 자기가 따르고 불쌍해. 근데 불쌍한데 그게 걔들의 문화인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총-MT도 온라인으로 하게 하고 그다음에 워크샵, 축제 이런 걸 다 시켰어요. 정말 잘 놀아요. 온라인상에서. 적응을 이미 해버렸구만 애들이. 그리고 자기들이 좋아하고 하고 싶은 걸 해내는 거예요. 이게 저는 자기주도성이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작년 학번 애들은 지금도 좀 이거 우리 학생들이 이거 보면 안 되는데 그 2학년 선배들이 1학년 애들한테 치워요. 활동하는데. 왜냐면 뭘 어떻게 될지 모르고 1년을 확 지나갔으니까 올해도 똑같은 상황이니까 얘들은 속된 말로 어리버리한 거예요. 근데 고3 때 이걸 하고 온 애들은 대학생이니까 얼마나 이게 자유로워지고 할 게 많아요. 오히려 코로나 상황에 적응하고 온 애들은 훨씬 더 잘하더라는 거네요. 그러니까 다양하고 저는 이걸 보면서 역시 이게 학습이 꼭 저희가 이제 그거를 형식학습, 비형식학습 그런데 가르치는 틀에 딱 맞춰서 하는 강의 같은 거는 형식학습, formal learning이라고 그러고 이 텔레비를 보고 배우거나 엄마 아빠가 집에서 뭐 이렇게 파자마 입고 다니고 뭐 이런 걸 보고 배우는 것을 비형식 학습 또는 무형식 학습이라고 그래요.
근데 저희들은 그 두 개가 다 합쳐져서 아이들에게 학습이 이루어진다고 보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우리 아이들은 아까 좀 우리 사회자님이 정말 명언을 하셨어요. 저는 소우주라고 보는 게 아니라 천재라고 표현한 것만 다를 뿐이지 우리 아이들의 능력이 무궁무진한 거지. 그걸 인정해주고 아이들이 그걸 키워나갈 수 있게 해주면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인류가 불행할 이유가 없다고 보는데.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 사실 누구나 다 공감을 해요. 현실의 벽을 뚫지를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인류가 이제 그 기성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아이들한테 사회생활에 필요한 아주 최소를 가르쳐주면서 교육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자기주도 학습 같은 좀 소위 말해서 굉장히 그 옛날 방식이잖아요. 지금까지 교육이라는 게. 그렇죠. 그 방식을 바꾸자를 하시는 거고 효과도 보셨고. 네. 그리고 지금 시대가 지금 뭐 코로나도 마찬가지지만 출산율도 떨어지고 여러 가지 과정에서 자기주도 학습이 안 되면 대한민국이 지금 그 대선 후보들도 뭐 대한민국을 이제 뭐 초인류 국가 뭐 이런 식으로 나아가려고 할 때 선제 조건이 자기주도 학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지. 궁금한 게 이 지금 메타버스나 NFT, 뭐 블록체인 이렇게 해서 4차 산업혁명 기술들이 엄청나게 지금 쏟아지고 구체화되고 있는데 여기에도 자기주도 학습이 도움이 좀 될까요? 네, 뭐 당연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 4차 산업혁명에 그 맞는 인재 얘기하면 4차 산업으로 끝날 건 아니잖아요. 5차 산업도 있고 6차 산업도 있고 7차 산업이 다가오게 될 텐데 그 핵심 역량을 우리가 4C라고 해서 그 아이가 비판적 사고 능력이 있느냐 그리고 이 아이가 창의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이 아이가 단지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커뮤니케이션 하지 않고 커뮤니케이션 스킬스라고 얘기하거든요. 말하는 방법을 잘 아느냐 그리고 마지막이 그 협업하는 능력인데 이런 능력은 AI가 대신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식이나 그리고 지식의 축적이나 지식을 유통시키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은 AI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앞으로. 그러면 인간의 본성에서 가장 잘할 수 있는 게 어떤 거냐. 바로 이런 거거든요. 예를 들어 우리가 같이 있는데 누가 얘기해도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말하면 같은 말인데 너무 기분이 나빠. 그런데 같은 말을 저쪽에서 얘기하면 그 사람 말은 들어줄 만하고 이해도 되고 수긍이 돼요. 그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하는 방법이 더 중요한 건데 우리 아이들한테 뭐 독서를 많이 해라 다양하게 협업하는 능력을 배워라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런 걸 해보지 않았다면 그걸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차원에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시대가 앞으로 바뀌고 또 이제 이 비대면 학습도 코로나가 끝난다고 해서 끝날 게 아니라 비대면 학습은 앞으로 계속해서 더 증가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에 그 아이의 자기주도 학습 역량이라는 게 떨어졌다 그러면 그 비대면 학습에서 이 아이는 도태될 것이고 발전을 하지 못할 거예요. 이걸 생각한다면 적어도 지금 현재 더 이상 늦기 전에 이 아이들이 자기주도 학습 역량을 통해서 인간의 본성인 미래를 살아가는 가치 있는 앞으로 5차, 6차, 7차의 산업혁명의 시대에도 인재로서 그리고 그 아이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 중요한 지금 그 시점이 아닌가. 그리고 이거를 지금 정부에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지금 봐야 될 그 정점에 와 있다 이렇게 생각이 그러네요.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제도 뭐 입시제도만 바꾸는 게 문제가 아니라 네. 이건 본질을 바꾸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근데 지금 그 서울이나 수도권보다 지방에 자기주도 학습 센터를 만들면 효과가 더 좋다. 뭐 이런 이유는 무엇입니까? 뭐 이미 그 아마 이 새날 채널에서도 꽤 10여 년, 15년 전 이전부터 벌써 주장해 오신 그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네. 수도도 이제 행정 수도지만 이제 이전을 했고 저도 그거에 공감을 하고 정말 대찬성을 합니다. 근데 사실 이걸 정책적으로 해보신 경험이 있는 분들이 공감을 많이 하실 텐데 아직도 이게 정착이 안 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결국 저는 마인드셋의 문제라고 보는데 이 자기주도 학습관을 이제 지역으로 저희가 확장해서 좀 센터를 만들자고 하는 가장 본질적인 이유는 서울에 아니면 대도시에 있는 부모님들이나 아이들은요, 이 학원이나 어떤 관련된 뭐 유사기관들에 의해서 자기주도 학습이라는 얘기를 무지하게 많이 들어봤어요. 저는 이제 그걸 속칭 오염됐다고 저는 표현을 하는데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아까 우리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분석도 하지 않고 무조건 목표 설정해서 플래너부터 가르치고 그 플래너 쓴 걸 가지고 아이들을 닥달하는 건 자기도 학습이 아니라 자기도 학습을 왼수로 만드는 일이거든요. 근데 많은 아이들이 제가 대학생 애들한테 물어보면 손을 많이 들어요. 자기 들어봤고 자기도 학습을 들어봤고 해봤다고. 그래서 좋아했더니 벌써 표정부터 인상을 쓰면서 왼수라고 말은 안 해도 싫어라고 아주 저한테 제가 목을 들으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학기 말이 되면 아이들이 좀 변하긴 한데 지방에 있는 아이들은 사실은 그런 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좀 문화적 소외? 또는 용어라도 좀 들어보지도 못한 애들이 많아요. 저희 내일 새벽에 이제 저희 경기도 파주로 가는데 중학교 하나 지금 1, 2, 3학년 애들을 전체를 다 해주고 있는데 걔들은 학원이 있지만 학원에서도 이런 어떤 트렌드를 못 읽는 학원을 다니는 거예요. 좀 미안한 표현이지만 그러니까 우리 연구원들이 딱 한 학년당 4시간을 해주고 왔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지만 그거라도 해달라는 거예요 학교에서는. 근데 아이들이 그 말을 듣고 뭔가 눈빛이 반짝거린다고 우리 연구원 강사들이 굉장히 흐뭇해하고 어떨 땐 좀 안쓰러워 하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그런 경험을 벌써 15년 전부터 해봤기 때문에 전국을 다니면서 뭐 제주도까지. 오염이 덜 됐으니까 이걸 새로 가르치면 훨씬 수용성이 높다 이런 그렇죠. 이야기죠. 뭐 그것도 있죠. 그것도 있는데 만약에 서울이나 이 경기 이론에서 우리가 해봤잖아요. 해봤는데 이런 성과가 있다라고 그걸 발표를 하면 뭐라고 하는가 하면 학습 방법 중에 그러니까 여러 개 중에 한두 개 정도를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왜 그 지방에서 이걸 하면 좋냐면 모델링 하기가 좋다는 거예요. 특히 교육이라고 하는 거는 이건 아이하고 우리만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 그치. 그 마을과 사회가 함께 해줘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그 지역에 있는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 또는 그 군이든 시든 이게 함께 그 지역에서 관심을 갖고 그 아이들의 역량을 키워나가고 이게 훨씬 더 드러나기가 쉬운 것이죠. 그러면 모델링을 통해서 전국적으로 그 과정 그 비슷한 그 어느 도시들은 군 단위도 상관없고 아니면 시 단위도 상관없는데 그 도시들은 아무래도 더 그쪽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면 훨씬 더 확산이 빠를 거고 예. 그런 차원에서 지방이 좀 더 낫다라고 보고 그 센터가 만들어지게 되면 아까 우리 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에 소외되고 우리가 부에서 소외되는 건 그건 어떻게 만들어 볼 수 있지만 교육 격차가 만들어지고 교육에 소외되면은 그 절대 시기 그 적기 교육에서 떠나버리면 다시 그 상황을 만들기는 이건 그러네요. 거의 다 불가능한 네.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부전자원이 많은 나라도 아니고 그렇다고 사람이 많은 나라도 아니기 때문에 인재가 그 국력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그 아이들한테 그 기회들을 만들어 주는 데 있어서 훨씬 효과적이다. 왜냐하면 이 도시는 대도시는 여러 가지 기회나 접근성들이 다양하고 많기 때문에 간절한 생각을 별로 안 하죠. 이런 차원에서 뭐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 모델링이 하나 더 추가를 해서 좀 저희들 꿈을 하나 좀 말씀을 드리면 저도 이제 이러다가 선배들이나 후배들한테 이제 맞을지도 모르지만 그 학교 교사를 양성하는 교육 뭐 사범대나 교대나 뭐 요즘에는 이제 그 임용고시를 통해서 교직 과목 같은 걸 일반 대학에서 갖게 합니다마는 그 커리큘럼을 이러한 자기도 학습을 좀 기본적으로 확장하는 것도 모델링의 저희들 꿈입니다. 그러니까 예. 이걸 아시지만 아까 사회자님도 이게 뭐 그 취지나 목적은 좋은데 이게 현실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그 현실에 변화를 주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성과가 뭐가 있는지를 보여주고 싶은 거죠, 저희들은. 그게 지방에서 하는 게 훨씬 저희들은 성과를 보여주고 모델링하기가 편하기도 하고 확산 속도가 빠를 수 있다는 거죠. 이 대도시는 저희가 많이 해봤는데 그 여기저기서 좀 소위 말하면 간섭하고 들어올 그렇겠네요. 좀 이게 써도 되는지 모르지만 갠세이 놓는 그런 시간들이 많아서 안 됩니까? 방해라고 하십시오. 방해. 전공 용어가 나오고 당구 좋아하시는구나. 네. 그런 당연히 교육 열 차이가 분명히 있잖아요. 네. 그 서울에 있는 웬만한 데에는 난리 나죠. 뭐 이렇게 조금만 뭐 해도. 역시 그렇죠. 네, 맞습니다. 지금 그 그래프 한번 보여주실까요? 가정 배경에 따른 대학 진학률 비교. 여기 자세히 보니까 보고서에서 조사한 학생들의 평균 대학 진학률은 서울에 있는 4년제 대학이 13%, 상위권 대학, 서울의 명문대, 전국 의치대 등이 4%.
수입, 부모의 직업, 교육 수준 등 학생들의 가정 배경에 따라 다시 분석했을 때 가정 배경이 상인 경우 대학 진학률은 서울 소재 4년제 대학이 31%, 상위권 대학은 12%로 평균보다 3배 정도 높게 나옴. 반면 가정 배경이 하인 경우는 각각 2%, 0.2%로 대학 진학률이 상당히 저조하다. 이런 데이터도 나와 있어서 소득 양극화가 교육의 양극화로 지금 이어지고 있는 현실이죠. 이거는 이제 그렇죠. 다음 대선 후보도 사회적 의제 중에 대표적인 게 이런 거 포함해서 양극화 해소거든요. 예. 최대한 줄이자. 너무 격차가 벌어지니까. 그렇죠. 전국적으로 이 자기주도 학습을 그 어떤 보호한 방법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전 초등학교, 중고등학교의 교대 사대에서 교사들 이걸 가르쳐갖고 전교사의 자기주도 학습 멘토화 이런 것도 있을 거고 또 뭐 아까 말씀하시는 그 자기주도 학습관 이런 걸 좀 많이 만들면 도움이 될까요? 근데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그 학교의 교사들은 사실 교과 연구만 해도 일이 많아요. 저희가 생각하는 건 어떤 거냐면 사범대에 준하는 자기주도 학습 전문가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교육기관이 정부 차원에서 만들어져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학교에서 선생님이 그것까지 진행하기에는 너무너무 그 업무의 부담이 큽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아이들한테 어떤 센터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그런 교육과 훈련을 받을 수 있고 거기에 전문가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죠.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부의 양극화도 심각하지만 부의 양극화는 그래도 극복할 가능성이라도 있지만 이게 교육으로 넘어가게 되면 교육의 양극화가 만들어지게 되면 그거를 좁힐 방법이 없어요. 그러네요. 예. 그래서 이거를 좁히는 방법은 뭐냐면 아이들한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주도 학습 역량을 만드는 건데 그 역량을 만드는 게 단기간에 그 어떤 자기주도 학습에 대한 그 교수 방법을 배웠다고 해서 그리고 민간 자격을 받았다고 해서 그 아이들을 훈련시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범대에 준한 정도의 교육 기관을 만들고 그들을 양성해야 된다는 건 그만큼의 전문성을 요하는 거고 긴 안목을 가지고 대한민국의 교육에서 어떤 중추적인 역할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자, 그리고 또 다른 그 도표 하나 보여주시면요. 맨 아래쪽에 핀란드가 보이실 거고, 맨 오른쪽에 한국이 보이실 건데, 핀란드는 이제 소위 우리가 말하는 유명한 복지국가라고 대표되는 나라 중에 하나고, 여기 지금, 한국이 그 격차가 가장 크다라고 하는 것을 도표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극복할 방법이 이제 이 자기주도 학습 등이 이제 공식적으로 포함이 돼야 된다. 그 시점이다라고 지금 두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선이라고 하는 것이 사회의 일종의 리셋이라고 하면 이 대선 후보의 공약들 중에 이런 식의 교육으로 점차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게 지금 나왔던 늦다는 얘기 아닙니까? 뭐 늦은 걸 아는 순간이 제일 빠르다는 말도 있는데 저희는 아까 사회자님께 소개해 주신 것처럼 지금이라도 빨리 해야 사실 우리나라가 인구수나 뭐 이 또 전쟁을 치룬 지금 70년 동안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발전한 세계적인 유일한 나라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저는 교육이 어쨌든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교육이지만 교육이 그런 걸 이뤄냈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사회자님 말씀처럼 지금 이걸 빨리 리셋하지 않으면 이제 앞으로 우리 많은 경쟁이 치열해지는 더군다나 뭐 이제 뭐 아까 4차에서 5차, 6차, 3차, 7차 산업혁명 얘기까지 나오셨는데 이 변화를 하기 위해서는 가장 좀 늦은 시간이라고 생각하는 지금부터 해야 된다는 말씀에 공감합니다. 우리가 그런 얘기 했거든요. 지난 방송에서. 선진국으로 올라가는 건 어렵지만 유지하는 건 더 어렵다. 그렇죠. 근데 지금 우리가 유지하는 것이 우리나라에서는 인적 인프라가 그럼요. 제일 중요하다 이런 거죠. 예를 들면 그 뭐 한 가지 말씀드리면 대한민국에 아마 군인들이 한 63만 명 정도 될 겁니다. 그런데 군인 자녀들이 보통 군인들이 근무지가 다 산간 벽지 오지들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6학년까지 졸업할 때까지 초등학교 6학년 졸업할 때까지 평균 10회에서 14회 정도를 이사 다녀요. 그럼 그 아이들이 이사 다닐 때마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한테 어떤 혜택을 주긴 하는데 이 아이들이 자기 주도 학습 역량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이 아이들의 학업 역량은 너무나 많이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상간 벽지 오지로 옮겨 다닐 때 그 이 아이들 적응해 보라고 하고 그러니까 엄마도 아빠도 다 죄인인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좀 막아낼 수 있는 방법도 어떤 거냐면 군의 사기도 문제지만 또 그들이 뭔가 내가 중요한 사람이고 나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하는 것도 그 자녀들의 학습에 또 우리가 관심을 갖고 그리고 아이들이 옮겨 다닐 때에도 그 학업 역량이 그것들을 해결해낼 수 있을 정도의 어떤 자신감이나 자기 분석이나 자기도 학습 역량이나 이런 것들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 예. 이것도 매우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질 만한 문제예요. 자, 시간이 좀 더 되면은 한 서너 시간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아쉽네요. 예. 또 나오시면 되지. 두 번째 시간 만들면 되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제가 우리 방송으로 엊그저께도 한 말입니다. 당신이 가난한 이유, 당신이 못나서가 부지런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국가의 시스템이 문제일 가능성이 훨씬 더 많다. 예. 네가 공부를 못하는 이유, 네가 노력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교육의 시스템이 잘못되어 있을 가능성이 많다. 하나를 추가하고 싶네요, 제가. 오늘. 네. 좋은 고마워합니다. 말씀이시네요. 네. 자, 알겠습니다. 정권 재창출을 위한 싱크탱크. 굉장히 셀럽 교수님들 나오셔가지고 또 이 방송 보신 분들이 야, 정말 새날 방송 나아가서 민주 진영의 방송들은 왜 이렇게 수준이 높냐. 가짜뉴스 살펴하는 채널들이 있잖아요. 우리는 그런 방송 안 한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 구독 좀 꼭 해주시고요. 이 교수님은 두 분은 조만간 다시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정권 재창출을 위한 싱크탱크 266회 방송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 그러니 내일보다 먼저 가자. 우리들의 희망을 현재이게 하자. 설령 그것이 내일이라 해도 현재로 저들을 물리치자.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